안녕하세요. 저는 다 큰 아들을 하나 잃고 죽었다가 되살아난 63살 아줌마입니다. 제가 말을 극단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죽었다 살아났다는 그 말이 제 상황에 꼭 알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때 저는 그냥 죽은 채로 눈만 뜨고 있는 시체나 다름없었어요. 자식을 잃었다는 것만으로도 삶을 포기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기도 하잖아요. 저한테는 정말 자식이 재산이고 전부고 목숨이었는데 사랑하는 우리 아들을 잃었다는 건 호흡이 멎기 직전과 비슷한 고통이었어요. 어린 아들을 잃는 것도 당연히 괴롭고 죽을 것 같겠지만 다 키워놓은 아들이 실종되는 건 보기 드문 일이기도 하고 쌓은 추억도 그만큼 많아서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더군요.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눈물이 왈칵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건 그날이 괴로울 만큼 여전히 힘들지만 저의 인생 전환기이기도 하기에 노력해서 추억으로 남겨보고자 찾게 되었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소통한다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영원히 살아있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사람은 정말 죽기 직전까지 눈을 감았다가 살아나면 그때부턴 일어설 일만 생긴다던데 제게 딱 그런 일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 그래프가 얼마나 바닥을 쳤었고 얼마나 치솟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게는 아들 3명이 있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된 계기는 솔직히 속도 위반이었어요. 당시 남편을 미친 듯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기보단 제 나이 때는 이웃에 괜찮은 총각이 있으면 어른들이 알아서 자리를 만들어줬고 어른들 강요에 의해 대개 인연이 이루어졌던 시절이었습니다. 얼굴도 모르고 결혼하는 사람도 덜어 있었어요. 아마 남편도 저를 막 사랑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혈기왕성한 나이에 어여쁜 아가씨를 앞에 두고 있다 보니 호기심이 생겨 저를 만났을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첫째는 저와 남편이 결혼을 해야 된다는 무의식적인 의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국 저와 남편을 묶어준 열쇠고리는 첫째 아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첫째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저는 또 둘째를 가졌고 그 뒤로 셋째까지 1년 주기로 연달아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를 원해서 낳았다기보단 생겨서 낳았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이었을 정도로 남편과 저는 그렇게 서로를 위한 편은 아니었어요. 대신 남편이 매사에 좀 성급하긴 했습니다. 애 갖고 싶어 안달난 사람처럼요. 저희는 사랑하지 않은 것 치고는 아이 3명을 낳을 때까진 남들 사는 것처럼 무난하게 살았어요. 아들이 아니었다면 그때 제 기억은 불행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감정 없는 부부가 얼마나 오래 갔겠습니까? 남편과 제가 틀어지기 시작한 건 정확히 셋째를 출산하기 위해 병원에 왔던 그날이었습니다. 여보, 나 좀 데리러 올 수 있어? 내가 급하게 산통이 와서 아무것도 못 챙겨왔거든. 당신이 좀 와서 봐줘야 될 것 같은데? 뭐야, 엄마가 당신 집에 없다더니 거기 가 있었냐? 무슨 별것도 아닌 걸로 전화질이야. 애 한두 번 낳는 것도 아닌데 웬만하면 알아서 올 수 있잖아. 데리러 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방을 못 챙겨와서 돈을 안 들고 왔다고. 지금 계산해야 되는데 좀 와줘. 아, 나 안 돼. 오늘 부장님 골프 내기 지셔서 우신단 말이야. 바쁘니까 엄마더러 오라고 해. 부장님 부르네. 들어가 봐야겠다. 남편은 아이가 한 명씩 태어날 때마다 책임감을 쌓는 게 아니라 귀찮음을 깔았습니다. 이렇게 출산을 한 적은 처음이라 남편의 이런 반응도 처음 당했어요. 물론 그동안 첫째, 둘째도 저 혼자 낳긴 했지만 그땐 견딜 만한 진통이었던지라 제가 알아서 출산 준비를 다 하고 병원을 갔었거든요. 집에서도 남편이 저를 개무시하긴 해도 아이들에 대해선 그렇게 막 냉철하기만 한 아빠는 아니어서 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전화가 무작정 끊겨버리자 병원 직원들 눈치가 보였습니다. 병원 전화기를 빌렸던 거라 2번이나 실례를 할 수도 없어서 난감했어요. 그런데
그때 대기석에 계속 앉아있던 아저씨 한 분이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부인 출산 때문에 온 것 같았습니다. 전화하는 내내 그분에게서 시선이 오는 것 같긴 했으나 제가 쪽팔려서 애써 외면했거든요. 그러나 직원들까지 제 사정을 눈치챘을 정도로 저랑 남편의 대화가 안 좋았기에 아저씨 또한 제 입장이 난처해졌다는 걸 알았나 봅니다. 그건 그렇다 쳐도 갑자기 비용을 손수 내주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하루만 쉬다 가면 되는데 일주일 입원 비용을 끊어주셨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호의인데다가 조건 없이 도움을 받은 게 너무 미안해서 그러지 말라고 말렸는데요. 그 아저씨가 자기도 여동생이 출산 중에 있다고 저더러 여동생이랑 비슷한 또래인 것 같아서 못 지나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지라 할 수 없이 그 호의를 받았고 대신 그분께 이 은혜를 꼭 보답할 테니 명함 있으면 한 장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받은 명함에는 별다른 내용은 없고 아저씨 이름이랑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김명철, 그분 성품처럼 참 멋있는 이름이라 생각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일주일간 푹 쉬다가 셋째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동안 첫째랑 둘째는 시댁에서 봐주고 있었고 저는 예쁜 셋째를 안고서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갔죠. 당연히 첫째랑 둘째도 시댁에서 크게 환대를 받은 건 아니었기에 셋째의 환대 또한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가자마자 귀싸대기를 맞게 될 줄은 몰랐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머리통이 얼얼해 고통도 뒤늦게 찾아오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저는 셋째가 다칠까봐 꼭 안고서 자빠졌습니다. 도대체 며칠째 연락을 하네. 집안일이랑 애들도 내팽개쳐놓고 잘도 먹고 쉬었나 보다. 우리 엄마가 네 종이냐? 네 새끼 봐주는 유모냐고. 아이고 됐다 얘. 그냥 내버려 둬라. 어차피 조만간 쫓아낼 거 뭐하러 힘 빼. 괜히 몸 안 좋은데 짐 싸는 거나 좀 도와줘. 시모가 둘째를 안고 첫째에게 밥을 먹이면서 하는 소리에 저는 놀라서 움츠리고 있던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한 대 더 날라온 손 때문에 저는 완전 신발장에 나뒹굴어 버렸어요. 거센 반동에 셋째가 울기 시작했지만 저는 일단 시모한테 그게 무슨 소리냐고 뭘 쫓아낸다는 거냐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쓸모없는 게 뭐겠니? 손자 3명이면 너한테 볼 일은 다 봤다. 우리 아들은 마침 괜찮은 집안 여자가 생겨서 거기랑 맺어주려고 하니까 너는 그만 네 갈 길 가봐라. 알고 보니 저와 남편은 어른들이 이어준 사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남편한테 던져진 놀이개였던 겁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의 짝으로 시모가 점지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태생적으로 불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애를 낳아줄 제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청청병력 같은 개소리에 저는 식겁해서 일단 우리 애들을 지키려 했어요. 필사적으로 남편을 밀치고 뛰어가 첫째랑 시모 품에 있는 둘째를 뺏으려고 악바리같이 덤볐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나서서 제 품에 있는 애들을 다 떼어내 저를 잡아 끌었어요. 제가 남자 힘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것도 저는 일주일 전 출산을 했던 여자인걸요. 남편의 힘에 속수무책 당하기만 하면서 저는 그대로 현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추운 날이었는데 맨발로 문 앞에 서서는 하루 종일 문을 두드리고 소리치다가 남들 잘 시간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고 제 속에선 정말 많은 감정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미치게 울고 나니까 원래 없던 도끼가 생기더라고요. 저랑 바꿔치기 될 여자가 올 때까지 시간이 좀 있었는데 저는 그 시간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우리 애들을 데리고 야반도주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떠나기 전 시모가 괘씸해서 시모 지갑에 있는 현금도 훔쳐서 달아났어요. 그렇게 발목이 나갈 것처럼 도망친 저는 터미널에서 아침까지 버스 시간을 기다리다가 저기 어디 산골 구석에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곤 원장님을 만났어요. 죄송합니다, 원장님. 제발 부탁드릴게요. 면목 없지만 정말 굳은 일이라도 뭐든 할 테니 저희 좀 도와주세요. 가진 돈도 없어서.
정말 갈 데가 없어요. 다행히도 보육원 원장님은 굉장히 곱상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울면서 사정하는 걸 보곤 같이 무릎을 꿇어주면서 저를 먼저 다독여 주었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겠어요. 원장님한테서 처음 들은 말은 그거였어요. 단순한 그 말이 저의 불안했던 마음을 전부 녹여주었습니다. 원장님은 생각보다 흔쾌히 저희를 받아주었고 저는 보육원에서 주방 일을 하며 돈을 벌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 애들도 같이 보육원 애들과 함께 어울려 키울 수 있게 되었어요. 셋째를 낳을 때도 제게 은인이 한 분 계셨는데 또 극한의 상황에서 제게 은인이 나타나니 아직 신은 존재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신은 딱 견딜 만큼의 고통만 주고 그 다음 보상을 내린다고요. 제가 제때제때 보상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평생 고마워해야 할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원망스럽기도 했던 건 보상이 주어지긴 하나 언제 또 고통을 내려줄지 모른다는 불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 불안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게 또 닥치게 되는데요. 어느덧 애들이 쑥쑥 커서 첫째가 벌써 고등학교 입학을 해야 할 때가 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육원이 고등학교 입학할 때가 되면 타지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위에 중학교는 분교처럼 있어도 고등학교는 자체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아이 학력을 위해서 저는 애를 타지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차마 기숙사 생활까진 시키기가 불안해서 저는 첫째에게 돈을 쥐어주며 버스 타고 통학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첫째는 참 기특하고 효심이 깊은 아이예요. 제가 자신 때문에 불안해한다는 걸 알고 늘 제 마음이 편할 수 있도록 제 뜻에 따라 선뜻 나서주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니 버스 타고 50분이나 걸리는 그 무리한 통학도 제 마음 생각해서 흔쾌히 수락해 주었죠. 아무래도 매일 눈앞에 보이던 아들이 하나 없으니까 걱정이 엄청 되더라고요. 멀찍이 학교를 다니는 첫째가 아들 셋 중에서 유일하게 먼저 울타리 밖을 나간 자식이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들 등하원 시간을 체크해 항상 마중하고 배웅을 했습니다. 점점 아들의 고등학교 생활이 익숙해지고 첫째의 성실하고 착실한 태도가 지속되니 제 마음에 점점 안정이 찾아왔어요. 저는 그제야 마음을 놓고 아들과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안심도 잠깐이었죠. 제가 큰 불안이 다시 찾아왔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그 불안이 바로 우리 첫째 아이에게서 비롯됐죠. 제가 결국 첫째를 잃게 되는 날을 맞게 된 거예요. 어느 날이었어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도착을 했던 애인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첫째가 늦는 겁니다. 그땐 휴대폰도 없었던 때라 아들에게 연락할 방도가 없었어요. 그저 자정이 넘도록 집을 안 오는 첫째 때문에 저는 보육원 밖에서 전전긍긍하였고 뒤늦게 학교로 전화를 해봤지만 너무 시간이 늦은지라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보육원 마당에서 가슴을 떨며 첫째를 기다리는 것밖엔 없었어요. 하지만 제 간절한 바람과 다르게 새벽이 다 지나 동이 틀 때까지도 첫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다리에 힘이 풀린 저는 주저앉고 오열했죠. 저 때문에 그 당시 보육원 분위기가 무섭게 가라앉았었습니다. 아이들도 보고 있는데 제가 정신 못 차리고 무너져서 울고만 있자 아이들도 저를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당연히 우리 둘째, 셋째도 저를 보고 있었겠죠. 나중에는 애들도 제게 슬금슬금 다가와서는 큰형 잃어버렸냐고 울먹이면서 말을 하는데 저는 그저 어떡하면 좋겠냐고 우는 것 말고는 애들한테 안심을 주진 못했습니다. 원장님이 우리 첫째를 실종 신고해주고 나서 그 뒤로 위로를 해줬지만 이미 아들을 잃고 미쳐버린 제겐 그 어떤 따뜻한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일도 못했고 사춘기 시절이라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둘째, 셋째도 못 돌봐줬어요. 그저 방에 누워 시름시름 앓기만 했습니다.
그 사이 시간은 계속 흘러갔지만 제 시간은 첫째를 잃었던 그때로 멈춰만 있었어요. 그래서 죽도 밥도 안 되게 무너져만 있었냐? 그건 또 아닙니다. 제게 시련을 이길 만한 계기가 또다시 찾아와요. 제가 다시 기운 차릴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원장님의 제안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한 선생을 얼마나 믿는지 알지? 아직도 한 선생이 내게 찾아준 걸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나 여기 보육원 30대 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아끼며 키워온 거야. 그래서 물려줄 때도 내가 아끼는 사람한테 주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나한테는 한 선생이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 이걸 한 선생이 이어서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동안 원장님 권유로 사회복지 1급 자격증, 아동 관련 자격증 등등을 공부해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원장님 말대로 혹시 어디 가서라도 경제 생활에 문제 없도록 앞날을 대비해 놨었습니다. 그게 원장님의 조언이었고 뭘 잘 모르는 제게 알려주신 살아가는 방법들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더라고요. 원장님이 제게 자기 자리를 내주려고 그동안 저를 준비시켰던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제안을 받은 날 원장님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원장님한테 차를 대접받으면서 들은 건데 원장님은 나이 때문에 병이 찾아와 암에 걸리셨다고 했어요. 이미 손쓸 수 없는 말기여서 항암 치료는 포기했고 다음 주에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제 가슴이 또 얼마나 사무치게 아프던지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잃어야 하고 하나를 잃게 되면 또 하나를 얻게 된다는 게 삶의 이치라는 거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원장님은 끝까지 이악 물고 힘내서 보육원 아이들과 작별 시간을 보냈고 제게 인수인계를 해주다가 병원으로 가셨어요. 다행히 호스피스라서 병원이 같은 산골 지역에는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원장님 가시는 날까지 보육원과 병원을 오가면서 곁을 지켜드렸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원장님 손에 보육원 아이들 사진도 쥐어주었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눈을 감은 날 저는 경찰한테서 아무래도 첫째가 죽은 것 같다는 소식까지 접하게 됐습니다. 그땐 CCTV도 별로 없을 때니까 몇 년 동안 실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부모에게 허락받고 사망 처리를 하기도 했거든요. 원장님 세상 뜬 날에 첫째 소식까지 겹치니까 제가 여태껏 겪었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이야말로 제 인생 최대의 지옥이었고 무덤 속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많이 나약한 사람이라는 걸 그때 뼈아프게 느끼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마냥 이 잘못 없는 아이들을 두고 좌절만 하고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 첫째는 끝내 제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우리 둘째랑 셋째를 위해서라도 무조건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픈 만큼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건 맞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버텨내다 보니 첫째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지 어느덧 15년 정도가 흘러갔습니다. 우리 아들 둘은 벌써 성인이 되어 다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육원에 와서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봉사를 자처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날은 또 날씨까지 좋아서 모두가 마당을 뛰어노느라 땀 범벅이 되어갔습니다. 숲 내음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동시에 느낄 때면 저는 그게 제 마음의 안정제가 됐어요. 그래서 더 보육원을 떠나지 못했나 봅니다. 땀을 흘린 아이들에게 시원한 비빔면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주방 선생님과 아동 지도 선생님들께 따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원장실로 의문의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받아보니까 우리 보육원에 후원을 했었다는 후원자분의 연락이더군요. 후원자가 오랜만에 다시 보육원을 찾은 이유는 자기가 곧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퇴직하면 재산의 절반을 보육원에 후원하고 싶다고 연락하신 거더라고요. 돌아가신 원장님과 인연이 참 깊은 분인 듯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굉장한 재산을 후원받는 건데 마냥 전화상으로만 받고 지나가기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장님도 후원자분들에게 늘 상냥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셨거든요. 내 돈을 그냥 주는 건 절대 쉬운 마음이 아니라고. 원장님은 항상 후원자분들의 시간과 마음을 그 가치만큼 높여서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후원자분께 너무 감사한다고 시간 나면 들러달라고 꼭 부탁했죠. 그렇잖아도 보육원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부식된 인테리어들을 겨우겨우 고쳐가며 관리했는데 후원자 덕분에 싹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 감사했고 덕분에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바쁘신 분일 수도 있는데 이대로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보단 작은 보답이라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후원자 파일을 찾아봤어요. 과거에 후원했던 분이니 분명 이력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전화번호랑 이름은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자음순으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그 후원자분이 김씨성이라서 거의 명단 위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이름을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손가락을 멈칫해버렸지 뭡니까? 김명철. 분명 제가 확인한 전화번호의 이름이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 이름은 절대 잊지 못했어요. 제게 첫 번째 은인이니까요. 한데 왜 이분 이름이 여기에 있는 건지, 동명이인인 걸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 둘이서 다급하게 엄마 하고 소리를 치며 들이닥쳤어요. 너무 성급한 목소리길래 혹시 우리 원 애들이라도 다친 줄 알고 놀라서 얼른 나가보았습니다. 큰형 이름으로 편지가 날라왔어. 방금 우체국 아저씨가 주고 가셨는데 보내는 이에는 형 이름만 적혀있고 받는 사람이 엄마야. 애들 말을 듣는데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편지를 들고 있던 막내가 저를 걱정하면서 그것을 내밀었는데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받아보니 봉투에는 정말로 우리 첫째 아이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그게 전혀 애타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걸 보자마자 우라가 치밀었어요. 제 아들은 이미 죽어서 제가 따로 장례도 조촐하게 치렀고 15년째 제사도 지내고 있었습니다. 차마 사망 신고는 못했지만 그렇게 아들을 천천히 보내주다가 제가 과거처럼 아들을 웃으면서 배웅해 줄 수 있을 때 그때 사망 신고를 하려고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첫째 이름으로 날라온 이 편지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 잠자고 있던 저의 슬픔이 가슴 속부터 끌어올랐어요. 누군가 제 아들의 죽음으로 장난질을 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그 편지를 다 찢어 발겼습니다. 어떤 놈들이 남의 속 뒤집어 놓으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야. 왜 내 아들을 2번 죽여? 왜 겨우 이악 물고 살아가고 있는 나를 건드리냐고. 제발 나 좀 내버려둬 좀. 저는 울분을 토하면서 편지를 다 찢어버리고 그대로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첫째를 잃은 슬픔은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반쪽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일렁이지 않고 잠자고 있을 뿐인 거였어요. 그러니 제가 또 금세 이렇게 미어지는 심장을 움켜쥐고 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또 반 정신 나간 상태로 일주일을 지새며 그 장난 편지를 겨우 기억 속 저편으로 묻어갔어요. 그런데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는 건지 똑같은 편지가 또 날라온 겁니다.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당장 그 사람을 찾아내 숨통을 끊어버리고 싶은 분노까지 차올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까지 신고해서 장난질하는 사람의 정체를 찾을까 했지만 둘째가 제게 편지를 주기 전에 먼저 뜯어서 읽어보더니 엉뚱한 말을 하는 바람에 모든 생각을 잊었습니다. 엄마, 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란 거 아는데 이거 아무래도 형 글씨체 맞는 것 같아. 내가 형한테 과외받아서 형 글씨 제일 잘 알잖아. 혹시 형 안 죽은 게 아닐까? 형 시신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사실 죽은 게 아니라 행방불명인 거잖아. 너까지 왜 이래?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지내왔는지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해? 너희까지 이러면 엄마 진짜 숨 못 쉬어. 제발 엄마 좀 도와줘, 응?
제가 아무리 호소를 하여도 아들 둘은 편지 뜯어보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평소 제 말에는 귀를 쫑긋 세우며 잘 들어주던 아들들인데 그날만큼은 제 말을 아예 들은 채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아까 했던 말, 첫째 필기체 같단 소리만 계속 반복하길래 더 이상 못 보겠어서 저는 애들한테 아예 돌아서 버렸습니다. 너무 슬퍼서 머리까지 터질 지경으로 아팠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막내가 원장실 서랍에서 첫째가 썼던 노트까지 하나 챙겨오더니 편지랑 비교를 해보더라고요. 그 노트는 제가 차마 태우지 못한 아들의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 아들이 공부한다고 썼던 노트거든요.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이젠 더 이상 희망 고문 당하고 싶지도 않고 또 실망하며 무너지고 싶지도 않아서 제발 애들이 멈춰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들 둘이서 노트랑 편지를 비교하다가 큰 함성을 내지르며 유난을 떨길래 다시 한번 쳐다봤어요. 애들이 이것 좀 보라면서 제 앞으로 내밀었는데 애들 말대로 정말 편지랑 노트의 글씨체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편지가 약간 더 정숙한 느낌은 났지만 동그라미를 뻗치게 쓰는 모양새가 정말 복사본처럼 그대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못했고 제 눈으로 확인까지 했음에도 그저 저건 착각일 거라고 절대 기대를 하면 안 된다고 끝까지 물러섰습니다. 편지에는 여전히 보내니 주소지는 없었어요. 아들 이름만 기재되어 있었죠. 그리고 용기 내서 읽은 편지 내용에는 이제 모든 걸 끝냈으니 엄마에게 돌아가겠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까지요. 그렇게 며칠 동안 편지만 반복해서 읽으며 대체 이게 뭘까 진지하게 마주해 봤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상천외의 일이 발생하고 말아요. 잠깐 지도 선생님들이 맡겨놓고 간 아동일지를 정리 중이었는데요. 순간 어디서 엄마 하는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겁니다. 제 몸의 온 세포가 반응할 만큼 익숙한 우리 아들의 목소리였지만 당연히 제가 착각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 둘째랑 셋째가 왔던가? 아, 오늘 안 온다고 했지. 그저 이 정도의 생각만 하고 그쳤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엄마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은 환청이라 생각하고 넘길 수 있었지만 두 번째로 들리는 목소리는 확인도 하기 전에 제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돌아보지도 못한 저는 들고 있던 볼펜을 떨구었어요. 엄마, 저 창민이에요. 오래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엄마한테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돌려 원장실 입구를 돌아봤습니다. 귀신도 아니고 환영도 아닌 죽은 줄만 알았던 우리 첫째가 원장실 눈앞에 우두커니 서 있더라고요. 숨이 막힐 정도로 놀라서 손이 떨렸고 저는 그대로 달려가 아들을 살폈습니다. 말도 안 된다. 네가 정말 내 아들이 맞는 거니? 창민이 맞아?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네가 이리 살아있는 거야? 아니야. 다 필요 없다. 정말 내 아들 맞네. 맞아. 내 아들이 살아있었구나. 죽지 않고 살아있었어. 저는 첫째를 붙잡고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계속 첫째 팔을 붙잡았습니다. 놀랍게도 정숙한 어른이 되어버린 그 총각은 제 아들이 맞더라고요. 몸이랑 키만 컸지 제 아들이 맞았어요. 이 꿈 같은 게 사실이라는 걸 실감하자마자 저는 첫째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하고 난 뒤에야 그동안 어떻게 된 건지 첫째의 사정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첫째는 잠적을 한 그날 제 전 남편을 만났다고 했어요. 제 아들 입에서 그 인간 얘기가 나오자 바로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들이 어떻게 전 남편을 알아봤냐면요. 아들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옆으로 줄지어 서 있는 택시에서 기사들이 내려가지고 수다를 떨고 있었대요. 그중 유독 얘기를 크게 떵떵거리며 말하는 아저씨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저씨 입에서 자기 이름뿐만 아니라 둘째, 셋째 이름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아저씨가 자기 아빠라는 걸 눈치챘다고 했어요.
뜻밖인 곳에서 아빠를 만나게 된 것만으로 당황스러웠는데 그 아저씨가 함부로 얘기를 짓거리는 내용 때문에 화가 나서 생전 처음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분노가 차올랐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전부 제 이야기였대요. 전 남편이 저를 완전 놀이개 장난감식으로 동네방네 떠들면서 저를 버렸다고 자랑처럼 짓거리길래 아들이 자처해서 전 남편에게 다가갔다고 했어요. 당황하는 전 남편에게 아들은 자신의 신분을 밝혔고 못 믿겠으면 친자 검사하겠다고 해서 같이 유전자 검사까지 받으러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집에 스스로 기어들어가는 바람에 보육원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어? 네 잘못이 아닌데 왜 네가 엄마를 대신해서 그 썩을 놈 집에 기어들어가? 엄마는 그게 더 가슴 아픈 건 몰라? 그러다 너까지 그놈 때문에 잘못되면 엄마 그땐 진짜 어떻게 살라고? 미안해 엄마. 나도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친자 검사를 하고 있더라.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 엄마가 우리 지켜내면서 사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는데 그 새끼는 엄마 욕하면서 엄마더러 어디 가서 굶어 죽었을 거라고 깔깔대잖아. 첫째는 제 과거를 자세히 알게 된 것도 참을 수 없었고 상상 이상으로 쓰레기인 친부 인격에 화가 치밀어서 복수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본능대로 움직였더니 그 집에 제 발로 들어가는 상황까지 갔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친부를 망가뜨리고 싶었답니다. 거기에 신경 쓰면서 시간을 보냈다 보니 세월을 인지하지 못한 채 15년이 지나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나긴 했다고 하는데도 저한테 연락을 못했던 건 괜히 제가 걱정할 걸 아니까 또 자기를 어떻게든 구하러 찾아올 걸 아니까 그냥 보고 싶은 거 참으면서 안 했대요. 대체 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 충동적인 짓을 저질렀어. 젊은 나이에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네 동생들도 네가 죽은 줄로만 알고 얼마나 방황했는데. 당연히 혼자 한 거 아니야. 엄마 말대로 내가 어렸는데 어떻게 그 악질 어른들을 해치웠겠어. 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 학생일 뿐이었는데. 그래서 고맙게도 내가 잘해낼 수 있도록 도와준 분이 계셔. 도와준 분?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멀찍이 있는 누군가를 부르더라고요. 선생님 하고 부르길래 아들 뒤편을 내다보니까 보육원 내부를 구경하면서 다가오는 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놀랍게도 그가 누군지는 물을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셋째를 낳은 날 산부인과 비용을 친히 지불해준 아저씨였거든요. 너무 놀라서 그 사람을 멀뚱히 바라보고 있는데 중후한 매력의 남자가 중후한 목소리를 내며 제게 악수를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어요. 후원자 김명철입니다. 저희 어디서 본 적 있죠? 사정은 창민이한테 다 전해 들었어요. 아이 공부 방해하면서 딴짓 시킨 건 아니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우리 창민이 서울대 들어갔습니다. 어디서 익숙한 듯 했던 전화번호, 동명이인인 줄 알았던 이름과 전화선상으로 익숙했던 그 목소리. 역시나 제 과거의 은인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입을 틀어막으며 숨을 멎었어요. 그리고 궁금한 게 너무 많았죠. 우선은 이 후원자분이 어떻게 우리 아들이랑 아는 사이인지가 가장 궁금했어요. 대체 어떤 사정이 겹치면 이렇게 우리 아들과 제 은인이 같이 저를 찾아올 수 있는 걸까요? 내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셔. 엄마랑 아는 사이인 줄은 몰랐는데 진짜 기가 막힌 인연이다. 그럼 셋째 이름이 설마 우리 담임 선생님 이름 따서 지은 거야? 쑥스럽게도 제 셋째 아들 이름이 명철입니다. 저를 살린 건 우리 애를 살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당시 가장 어려웠던 순간 제게 빛이 되어준 은인의 이름과 똑같이 지었어요. 첫째가 그 사실을 발설하자 은인도 하하 웃으면서 그랬었냐고 그 정도로 감명 깊게 받아들여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첫째의 말은 전 남편을 따라 이적했던 고등학교에서 은인을 담임으로 만났다고 했어요. 몰랐는데 우리 아들은 전 남편 강요 때문에 이름을 바꾸며 생활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측에서도 못 찾았던 것 같습니다. 은인이 우리 첫째의 고3 담임을 맡으면서 둘의 인연은 시작되었다고 했는데요. 진로 상담을 위해서 1대1 상담을 하는 게 고3 원칙인데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첫째가 보육원에서 자란 얘기를 해줬고 과거에 같은 보육원으로 후원한 적 있었던 은희는 우리 아들을 더 친숙하게 대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때문에 은인에 대한 신뢰가 올라간 아들이 제 사정과 전 남편 사정까지 은인한테 토로했대요. 그러면서 대학을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은인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일단 대학은 가라고 하면서 그 뒷일은 자기가 도와준다고 했답니다. 담임 선생님으로서 자기 제자가 공부를 포기하고 집안의 복수를 나설 거라는 짓을 가만두고 볼 수가 없었대요. 그 은인이 후원까지 할 정도면 돈이 많다고는 생각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은인의 재력은 학교에서도 유명해서 학생들한테 일명 갑부 선생님으로 불리는 사람이라고 불린대요. 그래서 우리 보육원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후원이랑 기부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인은 우리 아들 담임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나이 때문에 퇴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퇴직을 하여 아들이랑 자기 같이 인맥을 총동원해서 전 남편에게 보증 사기를 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전 남편 부부를 빚쟁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갚을 능력 없는 전 남편과 상간녀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사채를 쓸 수밖에 없었고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빚더미에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집도 잃고 거짓골로 1년이나 사채빚에 쫓기다가 결국 역 주변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이었는데요. 첫째랑 은인이 마지막으로 제게 묻는 말이 저를 사시나무 떨듯 놀라게 만들었어요. 엄마한테 그 새끼 쫄딱 망한 거 보여주고 싶었어. 엄마 보여주려고 결국 이렇게까지 온 거야. 엄마만 괜찮다면 그 새끼들 꼴이 어떤지 구경 갈래? 저는 정말 많이 고민이 되었어요. 무섭기도 하고 트라우마 때문에 심장이 쿵쿵거리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과거에 제 뺨을 치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던 얼굴이 어떻게 망가졌나 보고 싶더라고요. 결국 저는 따라가는 걸 택했고 가는 동안에도 수없이 돌아갈지 말지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고민만 하다 보니 금세 역에 도착하더라고요. 은인이 안내해주는 대로 조심스레 따라갔는데 그곳에는 정말 벌레 꼬이게 생긴 두 연놈들이 고개를 쳐박고서 사람들 돈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꾀지지한 차림새를 보면 자칫 전 남편인지 잘 못 알아보겠는데 전 남편이 신고 있는 슬리퍼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슬리퍼 신은 발에 제가 차인 적이 있었거든요. 와, 근데 정말 전 남편을 저렇게 보니까 과거의 모습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생각보다 훨씬 더 가관이기도 했고요. 한 푼만 줍쇼. 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불쌍하게 생각해 주시고 제발 단돈 100원이라도 던져주세요. 전 남편이 제 발 아래를 기면서 바구니만 달달 들고 있길래 저는 잠자코 지켜보다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줬어요. 그러니까 상간녀랑 둘이서 아주 좋아 죽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남편이 너무 고맙다고 고개를 쳐들자 그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전 남편이 저를 단번에 알아보더라고요. 바로 깜짝 놀라면서 허리를 바짝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상간녀는 당연히 저를 몰랐겠지만 제 남편이 여보 하는 바람에 제가 전 남편의 전처라는 걸 눈치챘을 겁니다. 제 자리를 꿰차고 들어간 년의 낯짝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는 그날 처음 봤어요. 똑똑히 기억하려고요. 저 상간녀 덕분에 제가 그 시궁창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니까요. 고작 이따위로 살 거면서 나한테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거야? 밥 몇 개 안 차려줬다고 나를 그렇게 갈구던 패기는 다 어디 갔대? 커봐라. 형편없는 부모 밑에서 큰 새끼들이 다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야. 당신은 옛날보다 지금 이 더러운 꼬락서니가 딱 잘 어울리네.
자리 잘 잡았다. 꼬락서니하고는. 내가 네 욕을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해. 아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당신 목돈 없는 빈털터리 사람이었잖아. 내가 생활비도 준 적이 없는데 대체 왜 멀쩡해? 진작에 굶어 죽었을 줄 알았는데. 설마 너 우리 집 돈 훔쳤냐? 어쩐지 찝찝하다 했어. 내가 너한테 받을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돈 없으면 사채 끌어다 쓰는 것밖에 못하는 너랑은 내가 좀 다르거든. 나한테 받을 게 있는 건 기억하고 있나 봐? 나는 잠깐 잊고 있었는데. 고맙게도 너 때문에 갚을 게 생각났네. 저는 과거에 전 남편에게 귀싸대기 맞았던 기억을 떠올려 첫째가 들고 있던 걸 받아 쓰레기 봉투로 전 남편 귀싸대기를 날려버렸습니다. 우리 보육원에서 챙겨온 애들 기저귀 뭉치였기 때문에 제법 무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4일 동안 먹은 것 없다는 전 남편이 바로 상간녀 쪽으로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한 명한테만 선물을 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서운해하지 않겠습니까? 전 남편에게 똥기저귀 다 던져준 뒤 상간녀한테는 검은 봉지 하나 날려주었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남자 옆에 붙어 있으려면 그 정도 가방은 들어야 어울리겠네요. 축하드려요. 남자 잘못 만나서 쓰레기꼴 난 거 뭐 끼리끼리겠지만 서로 사랑할 테니 눈물겹게 이겨내 보세요. 참, 어떤 사람이 짜장면 먹다 남은 거 저기 금연구역에 갖다 버리던데. 살고 싶으면 그거라도 주워 먹던죠. 저는 더 이상 그 자리를 버티지 못하고 급하게 돌아섰습니다. 제가 나름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떵떵거렸다고 하지만 사실 과거 트라우마 때문에 전 남편 존재가 여전히 무섭긴 했거든요. 그래도 제 곁을 지켜주는 은인과 우리 첫째가 있어서 그나마 그만큼의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겁니다. 무사히 보육원으로 돌아온 저는 모든 걸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진심으로 걱정 없이 웃어본 게 얼마만인가 싶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긴 했나 싶었고요. 첫째를 찾았다는 소식을 제가 둘째, 셋째한테 보냈었는데 마침 애들도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가족 상봉을 하면서 부둥켜 안고 울었고 저는 다시 한 번 더 은인에게 감사 인사를 표했어요. 그리고 이건 의외의 인연이 되어버린 건데요. 제가 현재 은인인 분이랑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인이 그날 이후로 보육원에 매일 찾아왔거든요. 말은 퇴직해서 할 게 없으니 애들한테 봉사하겠다는 핑계로 왔는데 정작 원장실에만 앉아서 저랑 자꾸 대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나한테 관심 있냐고 물었더니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티가 나냐고 하는 거 있죠? 원장일 하면서 애들 표정이나 몸짓 보고 마음 해석하며 살아온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 제가 그런 은인의 표정 하나 해석을 못할까요? 은인은 들킨 김에 제게 완전 고백을 해버리더군요. 아직 제게 연애는 조금 낯설지만 그래도 고맙게 찾아온 이 인연을 내치우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났고 당연하게도 은희는 전 남편과 완전히 다르게 다정하고 따뜻해서 좋아요.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늘 증명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진 더 이상의 난관 없이 무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내 남자 덕분에 미래로 나아가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 식구들만 있다면 저는 쭉 이렇게 행복한 보상만 받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확실히 흔한 이야기가 아닌 건 맞죠? 쓰는 내내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서 심호흡을 몇 번이고 들이마시길 반복했어요. 오랜만에 떠올리는 기억인데도 여전히 살떨리긴 하네요. 어쨌든 저는 이래요. 이렇게 살아요. 별일 없는 한 귀한 보육원 터 아래서 평생 숨내음 아이들 웃음소리 들으며 정신없이 살아볼 계획입니다. 아, 재혼까지도요. 그럼 다들 저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